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11월 25일 토익 시험 어떠셨나요? 12월에 원서 접수를 계획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올해의 마지막 시험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긴장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떨리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하고 오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Part 2 중상상으로 보여지고요. 또 Part 4는 중상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시험과 비교를 해본다면 난이도에 있어서는 큰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Part 2가 가장 변별력 있는 파트로 좀 난이도가 까다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art 4의 경우는 지문에서 언급된 표현이 보기에서 좀 다른 식으로 바뀌어지는 paraphrasing이 되는 부분들이 좀 덜어 있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어렵지 않게 잘 맞추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자, Part 2부터 좀 더 총평을 자세하게 해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중상상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요. 일단 초반에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변들이 대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스타트를 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고요. 뒤에 상상을 붙인 이유는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20번대 중후반부에 진입하면서부터 조금 예상을 벗어나는 어라 하는 문제들이 대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상상을 제가 한번 뒤에 붙여봤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던 파트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험에서 펄2의 득점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출제 유형은요,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이 11문제 나왔고요. 또 비의문사 의문문 14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사 의문문에 좀 예상을 벗어나는 간접적인 답변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상할 수 있는 답변들이 초반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데요.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펄2에 나오는 전형적인 답변 패턴들, 풀이법들을 일단은 숙지하고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좀 난이도 하 또는 중 정도의 답변들이 초반부에 많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에서는 가급적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상할 수 없는 고난도 답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지겠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펄2에서 고난도 답변이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청취력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질문, 보기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정말 단순히 말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면서 문제를 푸셨을 때 이런 까다로운 고난도 답변들도 어렵지 않게 잘 맞춰 가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풀이법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나의 예상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됐을 때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떤 답변들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호한 응답은 늘 평균 한 3, 4 문제 정도는 이 모호한 응답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열차가 강남역으로 가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에서요. 어떤 열차가 가는지 특정한 열차로 답을 제시하지 않고 노선표가 저기 붙어 있는데요. 라고 답하던지 혹은 매표소의 직원이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즉 자신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는 이런 모호한 응답들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사 의문문하고 정말 짝이 잘 맞는 그런 응답이 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회적으로 답을 하는 경우예요. 자, 좀 더 고도의 청취력을 요구합니다.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이제 문맥을 파악하면
어떤 의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응답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청취력을 많이 요구하는 답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 보세요. 해커스에 몇 시에 올 거니? When will you arrive? 라고 질문을 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쉬운 답변은 시점으로 답을 하는 것이겠죠. 뭐 예를 들자면 오전 11시쯤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겠지만요. 곧 나갈 거야. I'm leaving soon. 이렇게 말한다면 정답을 선택할 때 좀 멈칫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몇 시에 올 것인지에 대해서 즉 도착 시간을 질문했는데 곧 나갈 거야 라는 말로 좀 의도가 감춰져 있죠. 그러니까 곧 나갈 거라는 것은 곧 도착을 할 거다, 금방 갈 거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너 2시에 회의지 않아? 하고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거 토프 선생님들 회의야 라고 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2시에 회의가 잡혀 있지 않아. 그 회의는 나를 위한 회의는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한 회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워크숍에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라는 등록 방법을 문의하는 질문에 신청서 테이블 위에 있어요. 라고 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신청서가 어디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로 곧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특강 신청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죠? 라는 질문에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답을 한다면 자, 숨어있는 의도는 마감이 되었다는 걸까요? 되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렇죠.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이와 같은 답변들은 청취력을 바탕으로 정말 문맥을 정확히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임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서 접근을 하는 파트이지만요. 항상 질문은 정확하게 듣고 내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평상시에 청취력 훈련을 위해서 많이 받아쓰게 하시고 따라 읽게 해주시는 이런 훈련들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전응답인데요. 자, 반전응답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완전히 예상을 뒤엎어버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응답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 시험의 경향을 쭉 뒤돌아봤을 때요. 지금 펄2에서는 이런 반전 응답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늘 정말 말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관광버스 예약해야 하나?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 확인해 볼까요? 자, 예약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원하는 의도의 질문이기 때문에 yes or no question인데요. 부장님한테 먼저 허락받아야 해 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말이 되나요, 여러분? 네, 충분히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내일 직원 회식 어디로 가야 할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회식 장소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 예상을 벗어납니다. 아마 50여 명은 될 거야. 그럼 이 안에 어떤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문제를 풀어야겠다. 내가 오답 속어법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화처럼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세요. 회식 어디로 가야 될까? 아마 50명은 될걸? 아마 우리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걸?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도가 감춰져 있을까요? 그렇죠. 이 모든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규모의 식당을 가야 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가볼게요. 주변에 괜찮은 미용실 있어? 라고 질문했어요. 자, 그럼 괜찮은 미용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어렵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나도 하나 찾고 있어. 이렇게 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반전 응답들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늘 평소에 정말 이건 내가 예상을 아예 못했던 응답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다면 에세이 노트에다가 질문과 정답들만 따로 기입해 두시고요. 시험 전날 그런 문제 답변들을 쭉 한번 읽고 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이런 답변들이 20번대 후반부에 연달아서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스타트는 잘 끊었는데 20번대 중반부터 조금 멘붕이 오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좀 한숨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파트 2 문제 푸실 때요. 20번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것 같아 정확하게 이게 정답인지에 대한 확신 없이 넘어갔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과감하게 그 문제는 미련 없이 버리고 가셔야 돼요. 계속 붙잡혀서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은 결코 전체적인 점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4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파트 4는요, 계속해서 난이도 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난이도에 있어서는 큰 이변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파트 4 고득점을 위한 팁을 좀 요약해 드리고 총평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파트 3건 4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에는 정말 듣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하다 보면은요, 다시 들었을 때, 스크립트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다시 들어보니까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인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시간에 쫓기는 부담감이 없다 보니까요. 우리가 리뷰할 때는 막 시간에 쫓기면서 빨리빨리 풀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듣는 데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트 4에서 여러분 득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듣는 것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요인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랑 보기를 모두 다 읽고 계실 겁니다. 스키밍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스키밍이 끝나고 나서요. Question 71 through 73 요 멘트가 쭉 따라 나오는 그 동안이요. 결코 다른 지문으로 넘어가서 스키밍 하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가급적 그 준비 멘트가 나오면요. 자, 문제 3개만 다시 훑어보고 생각을 곱씹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는 보실 필요 없고요. 문제 3개만 다시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이 지문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해보고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파트 4는요, 혼자서 말을 하기 때문에 토익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토익 공부를 쭉 진행을 해 오시다 보면 사실 파트 4가 3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한 편인데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 이유는요, 흐름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지문의 유형에 따른 출제 포인트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반복적인 패턴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3개만 다시 훑으시면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내가 이 지문에서 필요로 하는 3가지 정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지문의 문맥 파악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토익에서요, 도입부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도입부가 왜 중요하냐? 물론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문제로는 주제나 목적, 화자나 청자, 혹은 뭐 근무처라든지 담화 장소 등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입부에 언급되는 제너럴한 그런 정보들을 잘 챙겨 들어주셔야 됩니다. 고득점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득점자들은 전반적인 상황, 즉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순히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이런 생각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스토리 자체는 이해하지 못해서 지문이 끝나고 났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 아주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입부에서요, 반드시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출발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자와 청자들의 관계, 그리고 이 담화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주제가 무엇인지,